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크리스틴 파우릴라예요. 크리스틴 파우릴라는 1986년 3월 31일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요. 크리스틴의 엄마는 당시에 주부셨고요. 그리고 아빠는 공사 현장 인부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크리스틴이 2살밖에 안 됐을 때 뉴욕 롱아일랜드하고 뉴욕 시티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뉴욕시에 이제 고층 빌딩 이렇게 올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게 한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건축물이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엄마가 이제 갑자기 남편을 잃고 이제 어린 딸과 둘이 남았잖아요. 슬픔을 견디지 못하시고 막 이런저런 마약에 손을 대고 결국에 마약 중독까지 가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서 크리스틴에 대한 딸 양육권을 잃으면서 격리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요. 엄마는 이제 재활치료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되고, 크리스틴은 엄마랑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엄마랑 헤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크리스틴은 5살이 되고요.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빗겨주는데, 머리가 막 우수수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근데 다음날이 돼도 머리가 이렇게 잡으면 한 움큼씩 막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보니까 애가 5살인데 탈모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탈모증에 걸리면 머리카락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뭐 여기 있는 눈썹, 속눈썹 이런 것도 막 다 빠지게 돼요. 한국 나이로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5살이면 한 7살쯤 되는데 유치원 가면 유치원생 애들이 뭐 탈모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왔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머리도 없고 막 눈썹도 없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놀리고 막 괴롭히고 그런 거예요. 이 외모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꼬마인 크리스틴한테 가발도 구해다 줬어요. 그럼 눈썹도 할머니가 그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이제 가발 쓰고 유치원 가면 막 애들이 막 벗겼다가 씌웠다가 막 장난치고 막 뒤에서 막 벗겨가지고 깔깔대기도 하고 야 너 눈썹이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어색한 크리스틴의 눈썹 모양을 비웃어내고는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머리 탈모증뿐만이 아니라 시력도 막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완전 고도근시 시력이 막 내려가서 뺑뺑이 안경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릴 때 되게 외모로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고도근시 안경은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안경 자체가 이렇게 막 뱅글뱅글뱅글 돌아가. 안경을 딱 썼을 때 눈이 지금 이만해도 안경을 쓰면 진짜 콩알만큼 단추구멍만 해지거든요. 눈이 되게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애들이 왜 그러지? 라고 하는데 사실 애들이 제일 약간 좀 솔직하고 어쩌면 더 되게 잔인한 것 같아. 우리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외모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지만 어릴 때는 그거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고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눈이 왜 이렇게 조그매? 야 너 눈이 너 왜 4개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죠. 되게 작은 건데 이거 받는 사람은 되게 상처를 받거든. 나는 그래서 항상 그냥 학교에서 웃긴 애였고 이성적으로도 인기가 진짜 절대 없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막 탈모증도 있고 그러니까 크리스틴은 뭐 남자애들도 놀리고 여자애들도 얘를 놀리고 아무도 친구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면서 크리스틴은 점점 자신감 없고 부끄럼 많고 항상 늘 놀림 당하는 친구가 없는 외로운 아이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자, 크리스틴이 15살이 됐을 때 엄마는 드디어 재활치료를 모두 끝내시고 마약 중독에서 다 벗어나고 이제 재혼도 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2년 후에 크리스틴이 17살이 되고요. 원래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다가 텍사스의 휴스턴 클리어 레이크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클리어 레이크라는 동네는 꽤 부유하면서도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라서 아이들 키우기 되게 괜찮은 동네라고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크리스틴은 클리어 레이크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돼요. 이제 평생 살던 곳을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내심 tek사스에 가면 나도 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내심 기대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완전 새로운 동네잖아요. 거기서 또 새로운 애들한테 더 심한 놀림을 받게 되진 않을까 하면서 또 걱정을 하기도 했대요. 드디어 기대 반 걱정 반 했던 전학 첫날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또 크리스틴한테 이렇게 한 명 두 명 모여가지고 야 너 머리가 왜 그래? 이거 진짜 머리야? 너 이거 가발이야? 막 킥킥대면서 너 눈썹에 털이 없어? 눈썹 모양이 왜 그래? 이러면서 애들이 막 외모로 조롱을 하고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야 니네 뭐야 전학생 그냥 냅둬라 하면서 두 여학생이 와가지고 크리스틴을 데리고 갔어요. 마치 진짜 귀연이 소설에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한 장면 아닙니까? 이게 크리스틴이었어요. 아니 근데 귀엽지 않아요?
난 진짜 심했었거든. 나 왜 이렇게 귀염뽀짝한 친구들을 왜 그렇게 놀린 거야? 자식들은 진짜. 자, 이 두 여학생은 누구였냐면 놀림당하는 크리스틴을 지켜준 친구는요 바로 레이첼과 티파니라고 하는데요. 이 두 명은 이 클리어 레이크 고등학교에서 잘 나가는 걸로 유명한, 근데 이게 무슨 뭐 일진, 잘 나가는 일진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학교에서 되게 인기 많고 친구 많고 막, 야 너 클리어 레이크 고등학교에 레이첼하고 티파니 알아? 그러면은 진짜 거의 다 동네에서 다 알 정도로 되게 활발하고, 학교에서도 행사나 뭐 장기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꼭 학교에서도 얘네 둘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너네 이번에 무슨 춤 춰줄 수 있어?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뭐 해줄 수 있어? 이러면서. 그래, 인싸 재질. 근데 갑자기 이런 여자애 둘이 뉴욕 살 때는 나한테 이렇게 쿨한 애들은 더더욱 나한테 말도 안 걸어줬거든. 근데 이런 애들 둘이 와서 너 쟤가 괴롭혔어? 앞으로는 애들이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마 이러면서 앞으로는 우리랑 같이 점심 먹고 우리랑 다니자 라고 하면서 선뜻 난생 처음으로 크리스틴에게 친구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크리스틴이 평생 친구가 없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뭐 친구는커녕 어떤 무리에도 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틴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도 이제 물어봤겠죠. 오늘 학교 어땠니? 그러니까 엄마 나 진짜 오늘 너무너무 멋진 친구들 만났어. 레이첼하고 티파니라고 내가 살면서 만나본 애들 중에 제일 멋있고 제일 스윗한 애들이야 하면서 막 자랑을 했대요.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레이첼은요, 이 사진은 이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친구인데요. 레이첼은 학교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기로 항상 착한 아이로 소문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예술가적인 기질도 있고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먼저 선뜻 나가서 도와주길 좋아하는 아이였고요. 옆에 있는 티파니라는 친구는 연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장래 희망은 사회복지사인 아이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전학 첫날부터 셋은 100% 지내게 됐어요. 셋은 맨날 이제 학교에서도 늘 같이 붙어 다니고 학교 끝나고도 방과 후에 서로 집에 놀러가서 맨날 수다 떨고 밤까지 막 붙어 다니고 그랬대요. 그래서 크리스틴의 엄마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조금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동네라고 하니까 텍사스로 이사를 큰맘 먹고 온 건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데서 처음으로 막 친구도 사귀고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랑 놀 때면 크리스틴의 얼굴에 늘 웃음이 그냥 한가득이었대요. 막 위층에서 막 놀고 있으면 막 깨르르 소리가 막 끊지가 않고. 이렇게 편지도 있는데 이게 크리스틴이 그 레이첼한테 쓴 글이에요. 2002년에 썼네요. 나 너네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우정 절대 잊지 말자. 우정 포에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스윗한 편지도 주고받고 막 그랬나 봐요. 이제 크리스틴이 자기 컴플렉스 같은 것도 처음으로 솔직하게 마음에 있던 걸 이렇게 터놓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너무 못생겼다. 나는 진짜 내 외모가 너무 싫고 나 사실 탈모증 있어서 가발 항상 쓰는 거거든. 그래서 눈썹도 그래서 없는 거고 난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안경 쓴 것도 진짜 너무 싫고 남친도 사귀어본 적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레이첼하고 티파니가 약간 미국인들 그런 감성으로 What does it mean you're ugly? 너 무슨 말이야? 네가 못생겼다니. 아니야 크리스티나 넌 못생기지 않았어. 넌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지만 네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네가 네 자신이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크리스틴을 데리고 가서 이제 드럭스토어 있죠? 거기 가서 크리스틴한테 어울릴 만한 메이크업 제품도 싹 다 같이 쇼핑을 하고 이런 눈썹도 크리스틴아 아마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면서 눈썹 그리는 방법도 알려주고 아이라인 그리는 것도 알려주고 안경 쓰는 거 싫다고 했으니까 그럼 컨택트 렌즈 써봤냐? 나도 쓰는데 이것도 한번 써봐 하면서 컨택트 렌즈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가발도 그냥 그런 가발을 쓰고 있었나 봐요 크리스틴이. 그래서 가발도 이제 크리스틴에게 되게 잘 어울리는 걸로 좋은 걸로 둘이 돈을 모아서 사줬대요. 보통 가발 비싼 거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둘이 돈 모아서 사줬다고 하는 걸 보면 진짜 좀 좋은 가발을 사줬나 봐요. 가발 좋은 거 진짜 비싸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약간 이제 외모적으로 크리스틴은 거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변한 거는 외모뿐만이 아니었어요. 왜 이게 무서운 이야기지? 어디서 무섭게 되는 거야? 되게 훈훈하죠?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격도 이제 자신감이 이제 막 뿜뿜해진 거예요. 이제 다른 애들도 막 크리스틴이랑 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진짜 아까 누가 말한 것처럼 뭐 퀸카로 살아남기 뭐 그런 영화 같은 하이틴 영화 같은 이런 스토리잖아요. 학교 얼짱 투표? 너무 옛날 얘기인가? 퀸카? 뭐 이런 거 선발대회 있죠. 왜 미드에서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기 투표에서 1등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2003년이거든요. 그 해에 크리스는 인생 처음으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 스나이더라는 남자였어요. 당시 크리스틴의 나이는 17살이었고 이 남자친구 크리스의 이름이 좀 비슷해요. 크리스의 나이는 21살이었는데요. 이 크리스틴의 엄마랑 새아빠가 딸이 크리스랑 만나는 거를 너무너무 못마땅해 했어요. 이 부모님들이 크리스를 싫어하는 거는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크리스라는 남자는요, 이 동네에서 범죄자로 알려진 청년이었거든요. 폭행 같은 이런저런 전과도 되게 많이 있었고 21살인데 이미 거기다가 마약도 이것저것 막 많이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애였어요, 동네에서. 근데 내 고등학생 딸이 그것도 성인인 남자를 만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심지어 전과자의 마약 중독이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하필 첫 남자친구. 그렇다고 뭐 크리스틴이 뭐 잘 나간 애들이랑 다니고 이러더니 마약하고 이랬냐? 그런 건 절대 또 아니었거든요. 뭐랄까 좀 고등학생인데 되바라지고 그랬으면 사실 와, 네 남친 범죄자야? 막 진짜 쩐다,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티파니하고 레이첼은 막 그런 헤비한 마약이나 막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부류랑은 완전 거리가 먼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크리스틴이 이 남자랑 사귀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틴은 이 남자친구랑 사귀면서부터 가족이랑도 잘 얘기를 안 하고 친구들이랑도, 왜냐면 남자친구 얘기하면 계속 다 헤어지라고만 하니까 친구들이랑도 잘 얘기를 안 하게 되고 맨날 남친하고만 붙어있고 시간만 있으면 남친하고만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인 크리스가 크리스틴한테 막 엄청 잘하고 둘이 사이가 꽁냥꽁냥 엄청 좋았냐? 그것도 아니었대요. 둘이 막 싸우기도 엄청 자주 싸우고 남자친구가 크리스틴한테 막 막말도 엄청 많이 소리도 막 지르고 되게 약간 좀 폭력적인 성향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성향이 있던 건 크리스뿐만이 아니었어요. 크리스틴도 완전 맞대 맛이에요. 맨날 둘이 싸우면 막 다 부시고 막 소리 같이 막 지르면서 막 싸우고, 또 크리스틴이 질투가 엄청 심했대요. 뭐 그 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뭐 그거는 모르지만 크리스가 어디서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싸우고 연락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틴이 크리스틴의 집으로 무작정 그냥 막 찾아가는 거예요. 집 앞으로 막, 야 나와! 남자가 이제 크리스틴한테 나 너랑 오늘 얘기 안 할 거야, 집으로 가라고, 너랑 얘기하기가 싫다고. 그러면은 아니 너 나올 때까지 나 여기 계속 있을 건데? 그러면서 그냥 죽치고 그 집 앞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크리스가 막 너 가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해봐, 신고하면 나 니네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크리스틴이 크리스한테 협박을 하기도 했대요. 어떤 때는 그 집 마당 앞에서 밤새서 그 마당 위에서 잔디밭 위에서 잠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둘이 막 엄청 이런 거를 뭐 영어로는 되게 톡식 릴레이션십 이러잖아요. 되게 둘이 만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건전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관계였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점점 멀어졌어요. 그렇다고 친구들이 레이첼하고 티파니가 야 너 계속 그 남자랑 만나면 우리 너랑 손절할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크리스틴을 파티 같은 데 초대를 하면 자꾸 이 남자친구를 데려오니까 레이첼하고 티파니는 이 남자랑 좀 어울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 부르게 되고, 부모님도 크리스틴한테 야 너 이 남자랑 빨리 헤어져라, 이 남자 만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럴수록 크리스틴은 계속 이 남자한테 더 빠지는 거예요. 한 번은 크리스틴의 엄마 아빠가 이 남친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못 나간다고, 나가지 말라고, 너 맨날 그 남자 그놈 만나러 나가면 맨날 울고불고 싸우고 들어오고 안 된다고, 너 오늘 외출 금지야. 그랬더니 갑자기 크리스틴이 급발진을 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나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방 가서 막 식칼을 꺼내들고 나 못 나가게 하면 엄마 아빠 둘 다 자고 있을 때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막 그런 소동을 피웠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크리스틴이 이 남자랑 만나면서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자를 쓰고 있는 이 티파니, 이 친구도 사실 몇 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 이름은 마르커스라는 친구였는데요. 이 또 마르커스한테는 D라고 불리는 친척 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둘이 친척 사이인데 되게 친해가지고 그냥 무슨 형제 같았대요. D는 당시에 뮤지션이 되는 꿈이 있는 친구라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 다니면서 학위 따고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 살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그 살던 동네가 되게 위험한 동네였대요. 그러니까 이 친척 동생인 마르커스가 형 거기 살지 마, 거기 살다가는 진짜 언제 누구한테 칼침 맞아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형도 우리 동네 텍사스 휴스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살아라, 여기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D도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이사 와서 2주 될까 말까 하던 그런 때였어요. 이사 왔으니까 이제 4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넷이서 이제 몰려다니게 돼요. 자, 그리고 당시에 티파니는 19살이었는데 부모님이 다른 집을 사서 나가시면서 너가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티파니는 자기 집을 갖게 됐어요. 19살에. 그리고 자기가 혼자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아지트 같은 느낌으로 티파니 집에서 되게 많이 모여서 놀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제 2003년 7월 18일이에요. 저녁 6시쯤에 이날 티파니네 집에서 학교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저녁도 먹고 TV도 같이 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점심때쯤에 이제 레이첼하고 티파니 남친 마르커스 이렇게 셋이 집에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이제 마르커스가 자기 친척 형인 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 동네 새로 왔으니까 친구도 아무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 여자친구 친구들 중에 되게 핫한 친구들도 많고 재밌는 애들 많은데 놀러 오면 좋겠다. 와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걸어요. 디가 좋다고. 그래서 마르쿠스가 형을 차로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날 디가 집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디의 누나도 같이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누나가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냥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동생한테 뜬금없이 야, 조심히 다녀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동생인 디가 좀 잠깐 뭐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나 항상 조심하거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누나가 뭔가 그냥 기분이 좀 찜찜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표정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디도 그걸 보고 아니 이 누나가 왜 이러지? 누나 왜 그래? 나 그냥 저녁에 파티하러 가는 거야. 놀다가 금방 들어올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친척 동생 마르커스도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마르커스도 누나 걱정 마. 나도 어차피 거기 계속 있을 거라고. 내가 형 잘 돌봐줄게. 그래가지고 마르커스가 디를 픽업해서 그렇게 다시 티파니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쯤이 됐어요. 이 4명은 티파니 집에 모여서 친구들 오기 전에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막 피자를 먹고 그런 거 놀고 있었어요. 6시에 오기로 한 친구 중에 브리튼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브리트니가 티파니한테 이제 한 3시쯤에 전화를 건 거예요. 혹시 오늘 6시에 파티 계속 하는 거 맞는지, 혹시 취소됐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전화했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인 마르커스가 전화를 받더래요. 헬로? 티파니 지금 샤워 중이라서 전화 못 받는다고. 이제 곧 나올 거야. 좀 이따가 다시 전화해봐. 하고 이제 브리트니가 알았어. 이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한 4시쯤 됐을 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티파니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브리트니가 그래서 마르커스한테도 전화를 막 걸어요. 왜 전화를 안 받지? 이거 약속 취소된 거 아니야? 이러고. 근데 마르커스도 전화를 몇 번을 해도 안 받는 거예요. 파티 준비하느라고 바쁜가? 에이 뭐 아까 전화 받았을 때 뭔 말 없었으니까 그대로 파티하는 거 맞겠지 하고 6시가 조금 넘어서 티파니네 집에 찾아가요. 그 동네에 오기로 했던 다른 친구들 몇 명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6시가 벌써 지났는데 근데도 아무도 마중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걔 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깔깔깔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TV 소리예요. 뭐 재밌는 걸 방영을 하나 봐요. 안에서는 뭐 같이 웃는 뭐 시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TV 소리 빼고. 그러니까 다 이제 애들 거기 왔던 애들이 다 10대인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뭐야 하고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봤는데 TV 뭐 불빛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림자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문 열려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나 바쁜가? 이러고 문을 열었는데 현관문이 끽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리튼이랑 친구들이 야 티파니야 우리 왔어. 뭐야 너네 안에 있어? 하면서 들어가는데 거실에 다가가는 순간 벌써 애들이 뭔가 그 쇠 냄새 같은 거 있죠. 그 피 냄새? 잘 맡아보지 않았던 그런 냄새가 확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TV가 켜져 있고 소파에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 뭐야 왜 안 나와 자? 이러면서 한 발짝 두 발짝 가까이 갔는데 소파 밑에는 완전히 피 바다가 되어 있었고요. 애들이 막 그걸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서 막 집 밖으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막 밖에 사람들한테 막 도와주세요 이러고 야 빨리 911 전화 걸어 경찰에 막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경찰이 도착을 했어요. 자 이날 곧 있으면 파티를 시작했던 4명의 아이들은 4명 모두 다 총에 맞아서 사망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티파니랑 마르커스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도 이렇게 테이블 같은데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한 명, 레이첼은 조금 떨어져서 소파 뒤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그 레이첼은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는데 이 핸드폰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던 흔적 911이잖아요. 근데 91
까지만 다이얼이 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려던 중에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일단 총알이 각기 다른 총알이었어요. 범인이 2명이다 혹은 1명이 총을 양손에 쥐고 막 이렇게 쐈다. 2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부검을 해보니까 레이첼 빼고 나머지는 다 총상으로 인한 사망인데, 레이첼은 사망 원인이 일단 총을 6발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이 총상이 아니라 머리에 받은 공격 때문인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뭔가 되게 이상했던 점은 뭐냐면요, 이 4명 중에 2명이 여자였잖아요. 이 레이첼과 티파니 2명 모두 총에 여러 번 맞았는데 그 맞은 그 부위가 다 아랫배하고 음부 쪽을 향해 있었어요. 경찰들이 봤을 때 이런 경우면 보통 범인이 남자이면 치정사건인 경우가 많대요. 뭐 내가 좋아하던 여자나 내가 만나던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바람을 폈어.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여성성에 관련된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2번째, 만약에 범인이 여자다 그러면 보통은 굉장히 심한 열등감 같은 걸 느꼈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경찰이 또 학교에 찾아가서 이제 애들 데리고 다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누가 얘네한테 이런 짓을 했을까? 너네 혹시 짐작 가는 사람 없니? 근데 애들도 진짜 없다. 적을 만들거나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모르겠어요, 형사님.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티파니의 남자친구 마르코스 있죠? 마르코스가 예전에 그 마약을 판매하는 일에 가담을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또 애들이 근데 그거 되게 옛날 일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마르코스가 더 이상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마약 판매하는 것 때문에 뭔가 연관이 됐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경찰들이 생각하던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D의 친척 중에 또 멕시코 갱단이랑 막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또 경찰이 알아냈대요. 뭐 마약 거래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잘못돼서 이런 갱단들이 와가지고 얘네들한테 이런 짓을 했나 보다. 그래서 약간 좀 마약 사건으로 점점 더 유력해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왜냐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을 막 인터뷰해보고 찾아봐도 얘네들한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편 베프였던 크리스틴,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크리스틴은 이미 이제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좀 두 친구들하고 멀어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그녀 인생에서 유일했던 베스트 프렌드였고 여전히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크리스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나 봐요. 매일매일 흐느껴서 울고 며칠 동안은 너무 무섭다고 혼자 자지도 못해서 엄마랑 같이 자야만 했대요. 심지어 사망했던 레이첼이 당시 갖고 있었던 지갑 안에 크리스틴 사진을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크리스틴이 또 얼마나 더 슬펐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대요. 자, 이제 한편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서 막 수사를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웃 중에 한 명이 3시 30분경에 뭐 엄청 큰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막 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나니까 옆집에서 무슨 공사를 하나 보나, 뭐 드릴 같은 거 바다다다 박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나도 사실 미국 살면서 총 쏘는 소리하고 우리 사격장 가서 쏴봤지만 가까이서 듣는 게 아니라 멀리서 들으면 총소리인지 폭죽소리인지도 사실 잘 분간이 저는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 막 따다다다다다 막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래서 밖에 이렇게 봤는데 밖에 이제 고요하니까 뭐 그냥 뭐 공사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또 다른 이유 2명이 우리 그 3시쯤 됐을 때 티파니 집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2사람을 봤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랙으로 입고 있었대요. 남자는 머리에는 까만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여자는 까만색 반다나로 머리를 다 가리고 있었대요. 이렇게 막 집을 이렇게 훔쳐보거나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마치 아는 사람 집 근처에 온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길래 뭐 그냥 지나가거나 티파니 뭐 친구인가 보다. 친구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혹시 얼굴 기억나시냐, 인상착의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저희가 복장만 이렇게 딱 눈에 띄어서 봤지 얼굴을 제대로 본 건 아니라서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이 사건의 유일한 뭐 지문이나 발자국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유일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웃의 증언을 따라서 몽타주를 만들어요. 경찰이 지역 뉴스 뭐 가게마다 이 지명수배 명단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아는 것 같아요. 저 이 사람 알아요 하는 이런 제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그만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몰라 다른 동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게 이 사건은 아마 마약에 관련된, 아마 갱단이 연관된 그런 마약 사건일 거라는 의심만 있었지 결국에 미해결 사건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점점 이 사건은 잊혀져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피해자 중 레이첼의 아버지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딸을 죽이니 살인마를 찾아내고 말 거라는 그 일념으로
혼자서 막 거의 막 1억 5천이라는 돈을 막 여기저기 해서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 몽타주 스케치를 자기 사비로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텍사스 전역에 있는 뉴스, 뭐 광고 여기다가 다 막 올리고, 이 클리어레이크 동네에 들어오면 광고판 있잖아요. 전광판. 이런 거에는 다 얘네 사진을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구든지 이 동네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은 1분만 들어갔다 나가도 이 얼굴 볼 수 있도록 여기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레이첼 아버지 덕분에 사람들이 다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마약 거래하다 그렇게 된 건가? 아니 근데 그 남자애가 옛날에 그랬지, 이제 손 씻은 지 오래됐다던데? 그러면서 이 효과로 경찰서로 4년 만에 막 하루에 수십 수백 통씩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는 것 같다, 어디서 본 것 같다, 막 이런 전화들 있죠. 근데 딱히 되게 유의미한 전화는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띠리리 띠리리리 하고 경찰서에 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자, 이 전화 한 통으로 경찰 측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명의 인물이 유력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익명을 요구한 이 신고 남성은요, 저 몽타주 스케치에 있는 여자, 약물 중독자를 위한 재활치료 시설에 제가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저랑 같이 치료받던 여자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 닮았냐 둘이, 그랬더니 이 남자가 닮은 것도 닮은 건데 그때 당시에 그 여자가 언뜻 자기가 약간 무슨 살인사건 같은데 가담된 적이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물어본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크리스틴 파울일라요. 그래서 경찰이 크리스틴 파울일라? 하고 막 신상조회를 했어요. 뭐야? 얘 그때 그 피해자들 베프 친구 아니야? 그래, 그 레이첼 지갑에 있었던 그 사진에 있었던 여자네. 몽타주 사진하고 크리스틴 사진을 옆에 놓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 닮은 것 같지 않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 크리스틴의 범죄 기록을 조회를 해봤어요. 왜냐면 사건 당시만 해도 크리스틴이 무슨 뭐 범죄에 가담되거나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수사선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4년이 지나서 범죄 기록을 조회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2003년 살인사건이 있은 그 이후로 현재 시점까지 굉장히 많은 뭐 마약, 도둑 이런 짜잘한 전과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결혼도 해서 어떤 남자랑 함께 샌 안토니오에 있는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하는데 후에 경찰들이 말하기로는 이 모텔 방이 그간 그 경찰들이 출동해서 봤던 그 어떤 끔찍한 그 범죄 현장보다도 끔찍했대요. 거의 탑 중에 탑으로 꼽혔대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방이요. 그 좁은 모텔방에 주사기가 몇백 개가 있었대요. 그냥 여기도 널브러져 있고 저기도 널브러져 있고 헤로인에 완전히 중독된 마약 중독자였던 거예요. 이 크리스틴이. 음식 같은 거는 막 곰팡이 나가지고 막 그러대로 막 방치가 되어 있어요. 냄새도 너무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그 모텔 안에는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남자도 있었어요. 체포해서 보니까 이 남자 이름은 저스틴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2003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크리스틴은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점점 이런저런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던 때였어요. 2003년 7월 18일 사건이 있었던 날, 약을 더 하고 싶은데 마약을 구할 데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이 크리스랑 크리스틴이 둘이서.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우리 내 친구 티파니네 집에 가자. 거기에 애들이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아마 분명히 무슨 마약 같은 거 꽁쳐놓은 게 있을 거야. 우리 거기 가서 돈하고 마약하고 구해보자 하고 집 베프집 티파니네 집에 총으로 무장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띵동 띵동 문을 두들겼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피자 먹고 TV 보고 있었던 레이첼이 이렇게 문을 열어줬어요. 평소에 레이첼이 그 남자친구를 싫어했잖아요. 크리스틴 남자친구를.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베프인 크리스틴이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생각나서 들렸어. 우리 그냥 같이 놀다가 가도 되지? 그러니까 이제 레이첼도 착하잖아요. 그래 들어와 하고 둘을 들여보내준 거예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티파니랑 마르커스랑 아까 그 친척형 비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 이제 레이첼이 이제 얘네 둘을 데리고 와서 짜잔 누가 왔게 하면서 잘 지냈어? 이러면서 그냥 막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막 이러던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크리스가 총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내 여자친구 크리스틴도 자기도 총을 꺼내요. 레이첼 빼고 3명은 모두 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3명은 크리스가 맞고, 크리스틴이 레이첼한테 총을 겨누고 야 너네 이 집에 돈 있지? 돈하고 이 집에 있는 약 다 가지고 와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는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너네 꼼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안 그러면 다 쏴 죽여버린다고. 근데 이 집에서 도대체 얼마를 가져갔었고 얼마만큼의 마약을 가져갔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티파니네 집에 맞아요. 친구들이 되게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얘기해줬는데 티파니네 집에 가면은 룰이 있었다. 규칙이 있었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마약류는, 이것도 사실 한국에서 들으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마초 이외에 뭐 그 이상의 헤비 뭐 한 거, 뭐 크리스나 크리스틴이 하던 그런 코카인이라든지 헤로인이라든지 이런 마약은 절대 안 되고 대마초만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런 규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찾던 사실 마약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입 금지인 집이었는데 과연 그 집에서 걔네들이 뭘 가져갔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네 집에 지금 있는 거 다 내놔 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자친구인 크리스가, 얘네가 너 다 알잖아, 목격자를 남겨두면 안 되지 하고 애들을 혼자 다 쐈대요. 그 총을 쏜 건 크리스였다, 나는 총을 쏘지 않았다, 이거는 그 크리스틴이 말한 증언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 남편인 저스틴 있잖아요, 둘이 따로 들어가서 이제 취조를 당했잖아요. 저스틴은 자기가 범인으로 막 몰리고 있으니까 자기를 크리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인이 아니다 하면서 막 술술술술 내가 들은 건 이거다 하면서, 또 저스틴이 들은 얘기를 경찰에 해줬는데, 저스틴 말로는 크리스틴이랑 둘이서 다 같이 막 여기저기 막 애들 막 쏘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들 다 쏘고 나서 이제 그 집을 떠나서 크리스 차를 타고 이제 거길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크리스틴이 무슨 직감 같은 것처럼, 우리가 쏜 애들 중에 한 명이라도 누가 살아있으면 어떡해?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들었대요. 크리스는 그 차에 남아있고, 크리스는 혼자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쓰러져 있는 마르커스, 그리고 비, 친구였던 티파니한테 한 번씩 총을 다시 쏴요. 그리고 뭐야, 4명 있었는데 레이첼은 어디 갔지?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그 소파 뒤편에서 약간 무슨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야, 레이첼 너 거기 있어? 하고 보니까 소파 뒤에 레이첼이 피를 흘리면서 핸드폰으로 911에 신고를 하려고 다이얼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소리 났던 게 그 무음 모드 안 돼 있으면은 그 소리 나잖아요. 삑삑삑삑삑 소리 나잖아요. 아마 그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레이첼이 살아서 911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틴이 깜짝 놀래가지고 총으로 쏘려고 하는데 총알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급했던 크리스틴이 그 총으로 막 레이첼의 머리를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레이첼이 그렇게 사망을 했어요. 미쳤죠? 참고로 당시에 그 레이첼의 사망 원인이 머리에 당했던 그 가격이었다, 그 정보는 당시에는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경찰들하고 이제 범인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였거든요. 저스틴이 말한 게 경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건 현장이랑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베프 4명을 죽이고 1시간도 안 돼서, 월그린이라고 이제 드럭스토어가 있어요, 미국에. 거기서 알바를 하던 때였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 월그린 드럭스토어에 가서 알바를 시작했대요. 참고로 그 알바했을 때 그 하던 일이, 손님들 오면 메이크업 같은 거 뭐 아이라인 뭐가 좋아요? 하면은 뭐 아이라이너 뭐 여기 꽤 좋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려주고 뭐 이런 일을 했대요. 상담받고 자기한테 메이크업 해줬던 직원이 30분 전에 자기 베프 4명을 죽인 그런 살인자라는 걸 아무도 몰랐겠죠, 손님들은. 크리스하고 크리스틴은 살인을 저지르고요. 약 1년간 같이 계속 사귀었대요. 근데 그러던 중에 크리스가 또 차를 훔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가게 돼가지고 둘이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틴이, 그래 이제 크리스랑 헤어졌으니까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지 친구들 4명 다 죽여놓고서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마약 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가서 막 치료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남편이 된 저스틴이라는 남자도 만나고 마약에 손도 끊고 막 결혼도 하고 이러지만, 결국에 치료센터에 나오면서 둘 다 또 다시 마약에 막 손을 대게 돼요. 그래서 모텔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둘이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를 보다가 빰빰빰빰빰 막 나오더니 4년 전 사건의 범인을 찾습니다 하면서 몽타주 그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아시는 분이나 이 2명의 사람을 아는 사람은 경찰에 연락을 주십시오. 기억나시죠? 이제 레이첼 아빠가 돈 모아가지고 텍사스 다른 지역에도 막 광고를 막 태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른 지역에 있었던 크리스틴이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막 크리스틴이 막 기겁을 했대요. 막 4년이 지나서 이제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손을 막 떨면서 남편 저스틴한테, 저기 저 그림에 있는 저 여자 나랑 닮았어? 나랑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 어떻게? 쟤 나 같아? 보면 나 같아? 막 그렇게 막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영문을 몰랐더니 남편 저스틴이, 몰라,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남편한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하면서 그날 이후로 8개월 동안 그 모텔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대요. 크리스틴의 아버지가 2살 때 사고사를 당하셔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작업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그래서 그걸로 보상금이 나올 게 한국 돈으로 한 3억 5천 정도 있었는데, 크리스틴이 18살이 되고 나서 그 돈을 한꺼번에 갑자기 이제 큰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돈으로 뭐 투자를 하고 뭐 이게 아니라 모텔방에 살면서, 심지어 그 뉴스를 보고 난 이후로는 모텔방에서 한 발자국도 8개월 동안 단 1초도 밖에 발을 내디질 않았대요.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그렇게 살면서 하루에
약 1000에서 1200불. 한국 돈으로 여러분 거의 뭐 15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 아버지 사고로 인해서 받은 그 보상금을 마약 헤로인 사는데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얘기를 듣고 경찰은 그 크리스틴의 구남친이자 그 살인마 크리스 스나이를 이제 추적을 해요. 몽타주를 한번 다시 볼까? 비슷한가? 비슷한데? 되게 잘 기억했다. 막 되게 주저했대요. 그 목격자들이 야, 우리 얼굴을 자세히 본 게 아니라서 이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랬다는데 지금 사진 보면 완전 거의 똑같지 않아요? 완전 보고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희도 사실 크리스를 못 보고 산지 연락 못 받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벌써 몇 년 됐는데 플로리다인가 어디 다른 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경찰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얼른 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방금 경찰이 우리 찾아왔는데 너 지명수배범이라는데? 무슨 살인사건에 네가 가담이 됐다는데? 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 이런 짓 했으면 빨리 도망가라 라고 벌써 연락을 한 거예요. 아주 경찰이 한 달이 넘도록 크리스를 못 찾거든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숲풀 속에서 사망한 채로 크리스를 발견합니다.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렇게 자살을 하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틴에게 더더욱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다 크리스가 한 짓이다. 라는 이 주장을 더 강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준 기회가 된 거죠. 크리스틴은 끝까지 나는 총을 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2008년 8월 5일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텍사스 그 법원에서 2046년 가석방이 허용되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원래 보통은 텍사스에서 그런 혐의였다면 원래는 사형이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크리스틴 파우릴라가 당시에 17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면 사형을 선고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로서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형량으로 40년 후에 가석방이 허용되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선고를 받고 이후에 크리스틴은 수차례 여러 번 법원에 항소를 해요. 종신형은 너무한 것 같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후에 이 크리스틴의 엄마는 셋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지만 크리스틴의 마음 한켠으로는 약간 이 둘이 나를 이렇게 동정하는 것 같다 하는 마음과 동시에 질투심, 선망 같은 거.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애가 아니었잖아요. 나는 왜 어릴 때 쟤네처럼 저렇게 인기 있을 수 없었지?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도 마음 한켠에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2046년 파우릴라는 60세가 될 텐데요. 이것도 가석방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그 범죄가 어느 정도 중하냐에 따라서 또 가석방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이 여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아까 전에 레이첼 아버지는 어떻게 피해자들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 막 그러셨는데 그 레이첼 아버지 있었잖아요. 이 아버지는 2022년인 현재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나 이제 실종사건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을 위한 이런 자선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모금 활동도 하고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지원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맞아요. 원국님 말씀처럼 진짜 결국에는 아버지의 노력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마 아버지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크리스와 크리스틴은 밖에 나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쵸? 근데 그 제보한 사람이 여러분 저도 그거 혹시 제보한 사람이 저스틴이 아니야 했는데 저스틴이 아니었대요. 그 제보자는 저스틴 아니고 또 다른 남자라고 합니다. 치료받으면서 몰라요. 뭐 제정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 그런 일에 가담한 적이 있었다 흘려 말했던 걸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죽음이었죠. 인생 처음으로 자기에게 따뜻하게 먼저 다가와줬던 친구들, 전학 온 자신이 학교에서 적응하고 다른 친구들도 만들 수 있게 도와줬던 그런 친구들에게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을 19살이었어요 여러분. 레이첼과 티파니.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각 21살과 23살이었던 젊은 마르커스와 디는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젊은 친구들의 명복을 빌면서 그리고 또 범행을 저지른 크리스틴이 어디에 있던지 죗값을 치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